트럼프 랠리로 글로벌 증시가 급등한 가운데 유독 우리나라만 트럼프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나홀로 약세입니다. 우리 경제 과연 어떤 상황인지, 트럼프 2기를 앞두고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한국 증시 지금 너무 안 좋은 것 같은데 이건 뭐 국장 뭐 이런 표현도 있는 것 같고 진짜 걱정할 만큼 안 좋습니까? 네, 여러분들께서 체감하고 계실 만큼 국장은 정말 안 좋고요. 예. 사실 국장이 안 좋은 이 현상이 예를 들면 독일 경제가요. 작년에 역성장했거든요. 예. 마이너스 0.3%. 그리고 올해가 0.0% 제로 성장합니다. 네. 그런데도 주가는 괜찮아요. 그 밖에 중국도, 홍콩도, 일본도, 여러 나라들 다 생각해보면 미국만 경제가 강하고 다른 나라 경제가 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증시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데, 유독 우리나라 증시는 경제도 안 좋지만, 유독 증시도 안 좋다라는 것을 보면, 참 장기적으로, 중기적으로도 우리 경제에 대해서 희망이 없다라고 여러 투자자들이 인식하고 좀 떠나는 모습이지 않나,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듭니다. 이 원인이 뭐예요? 우리나라 증시만 이렇게 나홀로 약세인 이유가? 네, 아까 지금 말씀 주셨었는데 한 가지는 이제 일단 트럼프 이슈가 있어요. 네. 지금 모든 현상을 이제 트럼프라는 주제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겠습니다만, 그럼 이제 아무래도 트럼프가 큰 그림을 그리고 있잖아요. 그 큰 그림을 모자에 써놓고 다닙니다. 네. 모자에 마가라고 써놓고 있죠. 네. Make America Great Again. 이게 미국을 위대하게 그린다. 그러니까 그럼 미국에 더 많이 투자하자 하는 열풍이 부는 거예요. 미국으로 돈이 쏠리고 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그러면 미국을 위대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세계적인 그 첨단 산업을 미국으로 가져가자. 그러면 중국을 더 압박하겠네. 그러면 중국을 압박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미 1기 때 경험했지만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도 크게 위축이 됐었습니다. 그렇죠. 마치 그런 현상을 되풀이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 한국으로부터도 자금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고요. 한 가지. 그게 한 가지 요인이고요. 두 번째는 이런 굉장히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나라 정치적으로 우리 김태현 정치쇼에서는 정치 이야기를 많이 나누잖아요. 이런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 정치권은, 우리 또 의사결정 권한 있는 이 정부에서는 계속 고민하는 게 양쪽 간에, 제가 어떤 특정 정당을 논하는 게 아니라 양쪽 간에 사법 리스크 가지고 고민하는 거예요. 미래를 위해서 고민하는 게 아니라 정치권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돌파구를 마련하고 이 소용돌이에서 대응해 나갈지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그런 것들도 이제 투자자들 관점에서 이거 국장에 투자해도 돼? 해외에 투자하자. 그러니까 돈이 자꾸 빠져나가는 거죠. 또 이런 것들이 같이 구조적으로 맞물린 게 인구 구조 변화, 저출산, 인구 감소, 고령화, 또 잠재 성장률 둔화, 장기적으로도 우리 경제 좀 안 좋겠다라는 이제 부정적인 전망.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참에는 중장기적으로 미국에 투자하자. 이런 식으로 상대적으로 이제 한국 경제에 대한 중장기적인 부정적인 전망,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리면서 아무래도 한국 시장에서 떠나는 모습, 돈이 빠져나오면서 주가가 떨어지는 거라고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저는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주식은 그래도 뭐니 삼성전자인데 이게 9만전자 소리도 들었다가 지금 어제는 5만 원 회복하긴 했던데 4만전자 소리까지 들었잖아요. 이 삼성전자가 이렇게 급락한 거, 앞서 말씀해 주신 한국 증시 자체의 근본적인 문제, 그게 다 여기 투영되는 건가요? 삼성전자가 4만전자던데. 이제 워낙 이 삼성전자가 우리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의 위기는 한국 경제의 위기다라는 표현을 많이들 하고 계시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언 설명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자본시장에서의 의미도 시가총액 1위 기업이고, 또 반도체를 놓고 본다면 우리나라 그냥 이 자본시장 내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을 따져보면 약 한 30%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삼성전자가 주가가 좀 지지부진하다, 4만 원대까지 떨어졌다. 뭐 그랬던 움직임은 당연히 우리나라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근데 삼성전자가 왜 주가가 떨어졌을까? 예. 그 떨어진 배경을 먼저 말씀드려 보면 지금 반도체의 겨울이 왔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그렇죠. 지금 날씨는 추운데 사실은 반도체의 겨울이 온 게 아닙니다. 이 반도체 시장을 둘로 구분할 수 있는데 예. AI 부문의 반도체와 BAI 부문의 반도체인데요. 예. 사실 AI 부문의 반도체는 여름이에요. 아, 그건 핫하군요. 예. 예. 근데 BAI 부문의 반도체는 겨울이 왔습니다. 근데 우리 이 삼성전자가 BAI 부문의 반도체에서는 정말 잘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따지면 경영 전략적으로 예. AI 부문으로 적극적으로 건너가지 못했다라는 부분에 이제 이 위기감이 도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주가에 선반영되면서 4만 원대까지 떨어졌었던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 근데 교수님 얼마 전에 자사주 매입해 한다고 그래가지고 어제부터 이제 주식이 오르기 시작했는데 그렇습니다. 이거 약간 미봉책 같은 거잖아요. 수급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거니까. 네. 그럼 근본적으로 삼성전자가 반등하고 계속 주가가 좋으려면은 AI 이쪽에서 수익이 나야 될 텐데 그게 근데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너무 좋은 부분 지적해 주셨고요. 자, 일단은 미봉책이라는 표현을 주셨는데 맞습니다. 어쩌면 기업의 정말 그 펀더멘털 그 자체를 개선하기보다는 주주이익을 좀 개선해 보고자 하는 노력, 자사주를 매입하는 것. 근데 이 자사주 매입 절차가 발표하자마자 바로 뭐 10조 원을 매입한다 이것은 아니고요. 약 1년에 걸쳐서 그렇죠. 11월 15일부터 또 약 25년 11월까지 1년에 걸쳐서 분할 매입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매입하고 주식을 소각하는 그런 과정이 1년 동안 있을 거라고 본다면 어쨌든 이것은 주가를 끌어올리는 데는 영향을 줄 수 있겠다라고 기대해 볼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은 그냥 말 그대로 테크니컬하게 주가를 올리는 역할이지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 혹은 뭐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을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해야 되는 것은 특히 이 AI 부문에서 이렇다 할 실적을 내야 됩니다. 근데 그 이렇다 할 실적은 소위 AI 반도체 영역에서의 대장, 엔비디아죠. 엔비디아에 납품을 한다라는 희소식을 전달해야 됩니다. 그게 안 나오죠 지금. 지금 희소식이 그게 같이 맞물리면 굉장한 기대를 주는 거고요. 맞물리지 않으면 사실 실망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 말씀드리면 좀 기대컨대 24년 연말 내에 그러니까 이걸 이제 퀄 테스트라고 하는데 올해요? 엔비디아는 그냥 아무 HBM이라는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를 다 수용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겠죠. SK 하이닉스로부터 조달을 받고 있지만 삼성전자로부터도 조달을 받고 싶은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공급업체를 하나만 의존하면 이 구매력이라는 면에서 별로 안 좋아요. 여러 공급업체를 갖고 싶어 해요. 그리고 워낙 AI 부문에서 수요가 넘쳐나다 보니까 이 HBM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 공급을 많이 받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빨리 이 수준을 끌어올려서 우리 엔비디아에게 공급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인 거예요. 엔비디아도. 다만 품질이 안 되는데 소위 토익 800점을 맞아야 우리 회사 취업하는데 아무리 인력이 부족하다고 800점도 안 되는데 우리 회사 취업을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 느낌인데 지금 시험은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근데 800점 맞는지 안 맞는지의 결과가 올해 하반기에 그러니까 이 12월 연내에 발표가 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그건 굉장한 희소식이고요. 희소식이 나오면 주가에 상당한 기회가 되고요. 그리고 물론 그건 이제 시험 통과했다라는 것이고 취업했다는 얘기는 아니죠. 알겠습니다. 취업은 이제 내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소위 납품은 내년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게 이 청사진대로 이어진다면. 알겠습니다. 결국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이게 앞서 말씀을 해주셨죠. 마가 요구하면서 우리나라 경제는 안 좋을 거다 이런 관측들이 많잖아요, 교수님. 네네. 이제 점점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경제 정책 이게 이제 구체화되고 있는데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트럼프 2기의 경제 정책은 뭐가 있을까요? 네. 가장 주목해야 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역시 우리나라는 무역 의존도가 높다라는 것은 이미 이제 상식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무역과 관련된 정책이 가장 우리는 눈여겨봐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바이든 행정부와 차이는요. 네. 바이든은 비관세 장벽을 무기로 삼았어요. 무역 전쟁을. 예. 근데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든은 비관세 장벽이고요. 예. 트럼프는 관세 장벽입니다. 그게 차이입니다. 그래요. 예. 둘 다 장벽인데 총알인데 혹은 무기인데 무기가 비관세고 트럼프는 관세다. 그러면 비관세가 뭐였느냐? IRA나 칩스법 유명하죠. 예. 그걸로 이제 우리나라의 공장져라 그럼 보조금 줄게. 이게 IRA나 칩스법 같은 제도고요. 네. 트럼프는 관세를 끌어올려서 우리 10%까지 관세 끌어올릴 거야. 중국에 대해서는 60%, 100% 관세 끌어올릴 거야. 그렇게 관세 끌어올릴 테니까 중국으로부터 수입 안 받을 거야. 예. 이런 전략이에요. 그러면 관세를 높여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특히 그 관세의 주요 대상이 되는 주요 수출품의 경우에는 예. 선택을 해야 됩니다. 직접 수출할 것인지 중국을 우회해서 수출할 것인지 혹은 미국에서 현지 생산을 할 것인지. 예. 이 관세 전쟁. 예. 두 번째, 그럼 비관세 전쟁은 어떻게 될 거냐. 예. IRA나 칩스법은 완전히 폐기되고 보조금을 없앤다고 자꾸 겁박을 하고 있는데 예. 정말 없앨 것인가. 저는 이제 트럼프라는 인물이 협상의 달인이기 때문에 계속 없앤다고 하는 것은 협상을 하기 위한 발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안 할 수도 있단 말씀이시군요. 예. 안 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건 트럼프의 입장이지 공화당의 입장이 아니에요. 좀 다를 수 있죠. 예. 네, 왜냐하면 IRA가 워낙 국민적 지지를 받았던 예. 정책입니다. 중국을 꼼짝 못하게 했던 정책입니다.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보조금을 한국에게도 지급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 정치적으로도 그러합니다. 구체적인 설명은 제가 많이 못 드리지만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건 가긴 가겠지만 그것을 받기 위한 그런 조건으로서 어떤 것들을 딜로 끌어갈 것인지 예. 예, 이런 것들을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고 그런 관점에서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해서 우리가 또 유리한 고지로서 무역 협상을 가져갈 것인지 예. 이런 고민을 좀 첨예하게 정말 알겠습니다. 해야 되는 긴박한 상황이라고 예. 저는 생각합니다. 교수님, 네. 트럼프 당선이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 경제 위기입니까? 아니면 기회가 될 수 있습니까? 일단은 소용돌이입니다. 소용돌이요? 위기입니다. 그거 안 좋은 이거는 거네. 기회라고 예. 볼 수 없습니다. 예. 이거는 무조건 소용돌이고 위기입니다. 예. 다만 이 소용돌이에서 빠져나오기 위한 예. 발버둥을 치기 위한 그 고민을 지금부터 지금이 아니라 늦은 거죠. 뭐 해야 돼요? 그 위기를 잘 탈출하려면요? 뭐부터 해야 돼요? 가장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요. 예. 지금처럼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25%가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예. 이러면은 우리나라 수출 완전히 망가집니다. 그러면 중국이 아닌 그 밖의 수출 대상국들을 적극적으로 개척해서 수출을 다변화해야 됩니다. 수출 대상국들을 분산시켜야 됩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미중 패권 전쟁이 전개될 때 예.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강경하게 태도를 가할 거예요. 예. 그러면 중국이 우리나라한테 또 보복을 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 요소 공급 차단 우리 경험했죠. 예. 그러면 우리 아직도 요소를 중국에 97% 의존하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공급망을 여전히 중국에 거의 의존적으로 갖고 있는 거 공급망도 다변화해야 됩니다. 예. 분산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 전략적으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완전히 의존하는 전략은 이제 트럼프 시대에 절대 안 통하고요. 예. 소용돌이가 닥쳤으니까 알겠습니다. 이 소용돌이에서 빠져나기 위한 고민을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석 한양대학교 겸임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